그러니까 구해줘 다음 주 구해줘. 요거를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구해줘 다음 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세 분 모시겠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님 그리고 송유 매니저님, 박철수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세 분 이번 주 증시가 사실은 출렁출렁 됐는데 성적은 사실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번 주에 시장 출렁대는 거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런 시장에서는 매크로적인 걸 먼저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섹터고 종목이고 갈 수 있는 거를 좀 따져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송유 매니저님, 일단은 네네. 다음 주 전체적인 시장에 네네. 그런 거시적인 움직임 네. 이번 주보다는 조금 안정세를 찾을 걸로 예상을 합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에 폭락장을 거쳤는데 주변국에 비해서 유난히 낙폭이 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큰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여기가 지금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악재가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수가 아니면은 여기서 안정화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제 전쟁 이슈가 조금 지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갑자기 뭐 박격포를 쐈다, 무슨 뭐 총을 쐈다, 공격했다 이런 얘기 나올 때 뉴욕 증시가 크게 출렁이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더 크게 출렁이던데 이런 리스크가 아직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텐션 자체는 피크아웃을 찍고 다음 주에는 그래도 좀 내성이 좀 생기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악재도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은 시장이 좀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정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그 단기적으로만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고요. 이것 때문에 시장의 추세가 꺾이는 일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 만일에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잘 나오고 그리고 어느 성장 재료가 있다면은 이런 그 대외적인 이런 지정적 리스크 때문에 좀 출렁이더라도 결국엔 또 제 가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점 참조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다음 주에 또 이제 회담도 예정돼 있고 예.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좀 더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 그 긴축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의사로 나오면서 불확실성 해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또 이제 전쟁이라는 악재, 여러 가지 텐션에 대한 악재가 있다 보니까 네. 블라드 총재나 아니면 매파적인 사람이 뭐 하나 액션만 취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생각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네. 이런 거 다음 주에도 흐름이 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제 연준 위원들이라든지 이 일정들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그럴 때마다 시장이 계속 그걸 주목하고 생각보다 예상치를 벗어나는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 또 시장이 바로 반영하면서 출렁이긴 하는데 일단은 이 연준의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스탠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예. 실제 사실 이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초창기에는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는 사실 과거 전례를 봤을 때 주가들은 생각이 잘 갔거든요. 증시 자체는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초반의 변동성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그래서 초반 변동성을 감안하고 앞서 다 말씀 잘 해주셨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도 아직 조금 남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이제 숫자로 확인이 되는 기업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바로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전 물량을 다 던진다라거나 예. 투매에 동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확실한 실적 정체된 회사 말고요. 실적이 올해 좀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유망 기업들이라면 일단은 오히려 더 저점에서 담아가는 전략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밀렸었잖아요. 또 예. 지정학적 리스크로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쌍바닥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진바닥을 만들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점인 건 분명히 맞고 좋은 종목을 담아가기 좋은 가격 구간이니까요. 좋은 종목도 좀 꾸준하게 홀딩하시면서 좀 더 길게 긴 호흡으로 보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조금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번 주보다는 조금 나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데 그래서 구해줘 다음 주 섹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이 지난주에 주신 섹터부터 리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정말 시장치고는 좋은 그런 결과를 내서 세 분이 어떤 종목을 사셨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갔는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지난번에 주셨던 종목과 수익률 보여주시죠. 자, 좋습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님부터 전기차 충전 대유 플러스를 말씀을 해주셨고 수익률은 최고가 기준으로 4%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송률 매니저님은 화장품. 요거는 이제 저 포함해서 다른 분들이 화장품이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얘기를 했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가 네네. 보란 듯이 18% 네. 구해줘 다음 주 사상 최고 수익률입니다. 현재까지는 네네. 18%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황성수 매니저의 별점을 가장 많이 받았던 엔터 쪽에서 YG 엔터 요거는 이제 최고 기준으로 8%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가장 많이 수익을 냈던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 네네. 송유 매니저님부터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예, 일단 한국 화장품 제조 제가 저번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은 투자 포인트 세 번째 중에 약간 시가총액이 적정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화장품 ODM 기업이라고 하면요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저번 방송처럼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면은 한국콜마랑 코스맥스 이제 시총 1조 원짜리 이제 굉장히 큰 코끼리들이 있는데 약간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우 가볍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요 지금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가 이번 주에 어느 정도 급등이 가능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리오프닝 관련 기대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은 아직까지 이제 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유럽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영국은 지금 이제 백신 패스 이제 해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계속해서 이제 그런 기조 이어받고 있는데 덴마크랑 스위스로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시가총액이 적은 건데 그 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었거든요. 시가총액이 약 110조 원이었는데 그것도 목표가 같습니다. 지금은 약간 시장에 어느 정도 적합한 종목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실 만한 섹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좀 신나 보였는데 요거 네네. 때문이었군요. 뭐 수익률 때문에. 저는 저번 주도 이제 계속 신났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좀 신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쨌든 화장품은 당분간 좀 더 간다. 룸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이어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의 YG 엔터로 가보겠습니다. YG 엔터 엔터주 좋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네. 한 상황이고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결국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도 더 올라가느냐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리오프닝주 언제까지 갈 것 같은지 특히나 엔터주는 언제까지 갈 것 같은지 궁금해요. 예, 뭐 이번 한 주 뭐 시장의 변동이 컸지만 그 엔터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 그 방탄소년단이 2년 반 만에 이제 서울에서 다음 달에 이제 콘서트를 연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좀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엔터주와는 다르게 이제 빅뱅이 4년 만에 또 이제 컴백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2분기에는 또 이제 블랙핑크가 또 컴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뭐 대형 그 팬덤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돌 그룹이 계속 이제 컴백을 하면서 상당히 뭐 차별적인 모멘텀도 좀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뭐 엔터주들은 뭐 리오프닝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콘서트라는 또 새로운 또 매출원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감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한 주 뭐 기간에 매수세도 꾸준하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매조 수급도 계속 들어오면서 한 단계 더 레벨업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한 6만 원 전후에 이 매물 구간만 소화한다면은 충분히 한 번 더 업사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니까요. 네, 그 점 참조하시고 한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철수 매니저님, 대유 플러스. 요거는 이제 박철수 매니저님 생각했던 것보다 살짝 아쉬운 흐름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자동차 특히나 2차 전지 충전소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시그넷 EV라는 회사와 협력 관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충전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당일날 조금 등락이 좀 많은 종목이기도 한데 갈 듯 말 듯 하면서 약간 저항이 좀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목표가로 1,550원 정도를 잡아드렸는데 1차 매물대가 몰려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단기로 좀 수익이 낼 만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고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기로도 좋게 보고 있지만요. 중장기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2차 전지 시장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충전소에 대한 어떤 투자는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미국이라든지 주요국들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실제적으로 계속 정책적으로도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전소 쪽의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매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단기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로 짧게 목표가를 잡아드리긴 했지만 좀 더 긴 호흡으로도 보셔도 되는 종목이니까요.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도 앞으로 기대를 좀 해주시면 올해 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다 최고가 기준으로 플러스고 그리고 상당 부분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성적이 굉장히 잘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세 분은
이번에는 어떤 섹터를 갖고 오셨는지 한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세 분 섹터 어떤 거 가져오셨을지 보여주시죠. 자, 폴더블 폰, 건설, 그리고 반도체 기판 3인 3색입니다. 진짜 성향이 다 다른데 건설 같은 경우는 황성수 매니저가 지난번에 가져왔다가 한번 크게 뒤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섹터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자, 폴더블 폰, 건설, 반도체, 기판. 요건 이제 시청자분들도 입맛 따라서 관심 가는 분야는 한 분야는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부터 갈까요? 오늘은 폴더블 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 왜 폴더블 폰이 다음 주에 갈 것 같은지 PT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자, 자리로 모시겠고요. 자, 폴더블 폰, 뭐 갤럭시 모멘텀 이런 거는 살짝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폴더블 폰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명민준 아나운서님이 갤럭시 뭐 이슈는 지나지 않았나 이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가장 제가 보고 있는 좋은 섹터 그리고 공략해 볼 만한 종목군들은 저렴해진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은 물론 잘 나오고 있고 업황도 좋은 기업들 중에 최근 주가 조정으로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최근에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주인데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하지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수치가 확인되고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관심 있게 담아가기 좋은 섹터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폴더블 폰 다음 화면 보면서 추가적인 내용 말씀드릴 텐데 아마 뭐 폴더블 폰 시장에 대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누구나 다들 뉴스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도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폴더블 폰이 엄청나게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왔었고 급등했던 종목들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관련된 대표 기업들도 어느 정도 조정이 많이 진행이 됐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출하량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역대급으로 폴더블 폰이 잘 팔리기 시작을 했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2021년도를 보면요. 710만 대 정도가 팔렸어요. 작년에. 그런데 그 전년이죠. 2020년도 대비해서 무려 264%나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성장이었죠. 그리고 2022년도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640만 대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역시나 작년 대비해서 한 90% 가까운 어마어마한 판매량 증가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관련되어 있는 소재라든지 부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충분히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필요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다양한 통계 리서치 회사에서 전망을 보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요. 2025년도까지 연평균 한 69%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에서 많은 섹터들, 많은 테마가 있고 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연평균 거의 70% 가까운 고성장세가 2025년도까지 유지되는 산업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섹터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삼성전자가 일단 독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가장 많은 제품들을 팔고 있는 대표 기업은 사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지금 삼성밖에 없거든요, 거의. 지금 2021년도 점유율이요, 약 85%입니다. 독점이라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정도고 짜잘한 폴더블 폰 경쟁 업체들이 있긴 하지만요. 생각보다 기능이라든지 퀄리티 면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 폰 하면 삼성전자밖에 떠오르지가 않죠.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은 기대와 판매량을 올리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잠시 후에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 2022년도 올해 같은 경우도 한 70% 중반 이상대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삼성전자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휴대폰이라든지 폴더블폰 관련된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은 관심이 계속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IT 모바일 사업부, IM 사업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실적을 보였었냐면요. 4분기 때 한 2.6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을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 1분기부터 시작해서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입니다. IM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평균 한 3조 원대는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 판매량 증가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
훨씬 더 실적 성장이 더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분기 때는 2.6조 원이었지만 1분기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3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대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관련 벤더들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관련 벤더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폴더블 폰.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폴더블 폰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그런 불안감입니다. 아무래도 경쟁사가 많아지게 되면 시장 점유율을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일단은 중국의 아너라든지 오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구글에서도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내년 이상에 이제 아이폰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애플이 출시가 되게 되면 사실 고정 팬이 워낙 많은 또 브랜드다 보니까 이때는 좀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중국이라든지 이런 오퍼라든지 아너에서 나온 제품들은 경쟁 면에서 상당히 굉장히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플래그십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기술력이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플래그십 모델에서는 더 마진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삼성전자의 어떤 계속적인 어떤 강세 흐름은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경쟁사가 나오면서부터 삼전의 점유율은 하락할 것입니다. 왜? 경쟁사가 나오니까 점유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경쟁사가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폴더블폰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모든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뛰어드는 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업체들이 생기면 결국 시장 생태계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폴더블폰 시장 성장과 더불어서 점유율은 떨어지더라도 판매량이라든지 마진은 더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쟁사가 너무 많이 생긴다라고 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기술력과 노하우는 아직 따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된 폴더블 관련된 우리나라 대표 중소형주들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이제 폴더블 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폴더블 접는 기술이 이제 디스플레이 전반적인 산업에 지금 계속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컨텐츠를 많이 구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사실 작은 핸드폰으로는 만족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화면을 원하게 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큰 화면은 문제가 있죠. 휴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는 기술이 이 폴더블 기술이 계속적으로 접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폴더블 노트북이라든지 폴더블 태블릿 PC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레노버만 지금 유일하게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접는 디스플레이 쪽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접는 디스플레이가 확대가 되게 되면 관련되어 있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자,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추가적인 다른 내용들은 제가 방송 마지막에 어떻게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다음 화면 보시면 자, 핵심 부품 관련된 종목들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 다양한 산업들이 있지만 그 산업에서 뭔가 핵심적인 꼭 필요한 그런 제품들이라든지 소재라든지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당연히 가장 많은 어떤 고객사를 확보할 수밖에 없고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울트라신 글래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폴더블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글라스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 JNTC라든지 켄트로닉스, UTI 이런 기업들이 있고 보호필름 쪽에서는 뭐 세경 하이테크가 거의 뭐 독보적이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확대가 되게 되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이렇게 세 가지 회사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힌지 관련된 회사들, 경첩이죠. 접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KH바텍과 파인테크닉스가 있는데 KH바텍 같은 경우는 외장형 힌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인테크닉스는 내장형 힌지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펜기능이 탑재가 되기 시작하면서 뭐 BH라든지 뭐 이노스 첨단 소재 이런 기업들도 핵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한번 보시면 이제 지금 마지막입니다. 자, 폴더블폰 핵심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 전장에서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고객사를 좀 다변화할 수 있는 기업들. 삼성전자만 납품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 지금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경쟁사가 생기고 있는데 이 경쟁사 쪽,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경쟁사들 쪽으로도 핵심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업들,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더 우리가 선별적으로 투자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폴더블 관련 사업부의 실적 추이를 꼭 보셔야 됩니다. 폴더블폰, 어떤 우리가 관련주를 인터넷 찾다 보면요. 실제로 그런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묶여서 글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보고서를 꼭 보시고 실제적으로 이 폴더블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매출이 나오고 있는지를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이 종목을 보실 때, 이 종목군을 보실 때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 역시나 지금 시장 변동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장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재무지표 확인하시고 실적이 정체된 게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담아가시고 최근에는 특히나 실적이 잘 나와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은 또 잘 안 갑니다.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 호실적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무제표 안정적이면서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담아가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폴더블 관련된 오늘의 종목도 그런 종목입니다. 실적 좋고 성장 기대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저가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너무 내용이 좋고 내용에서도 그러니까 채팅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을 먼저 한번 읽고 네. 가보겠습니다. 은결님께서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이전 채팅 아니고 은결님께서 갤럭시 S 시리즈 예약 판매 중인데 폴더블을 가져오셨네요.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사실은 셋 다 지금 뭐 별점을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조금 상처받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면 모멘텀 자체가 네. 왜 다음 주에 폴더블인지. 네. 아니 일단은 지금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랬고 굉장히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됐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갤럭시 S던 폴더블폰이 나오건 굉장히 이게 묶여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25일 날 이제 갤럭시 출시가 되죠. 굉장히 흥행도 많이 됐고 일단은 휴대폰 부품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약간 수급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왕이라면 다음 주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폴더블폰이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수급은 이제 휴대폰 관련된 종목으로 다음 주에 들어올 것 같고 25일 전에 그 상태에서 저평가 매력각이 있기 때문에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저평가 우량주들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폴더폰 관련된 종목들 휴대폰 일정으로도 갈 수가 있겠지만 저평가 우량주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 여기까지 기대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해줘 중장기네요. 구해줘 다음 주면서 중장기입니다. 그래요? 네. 다음 주인데 또 중장기까지. 네. 하시죠, 송유 매니저. 예, 저도 일단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 네. 섹터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거기서 약간 조금, 약간 데미지 입을 만한 업종으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이제 우리 코너가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구해줘 다음 주인데, 약간 다음 주에는 상승 모멘텀보다 좀 약간 리스크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크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저는 좀 약소하게 드렸습니다. 저번 주 아직 못 봐가지고. 미리 언급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네. 별점 좀 처음 드려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서로 네네. 별점을 주고 네네. 좀 충격받았거든요. 지금 약간 서로. 전자기기 네네. 쪽이라든지 이런 전자 쪽 산업을 보면요. 무조건 빼놓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 방금 그 얘기거든요. 반도체 관련된 공급 부족. 그런데 지금 사실 파운드리 쪽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상태고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최근에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선반영 좀 됐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일단 이런 것들도 개선될 만한 여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저가에서 좀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님은요? 예, 저도 폴더블폰의 성장성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 네. 폴더블폰의 단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접고 나면은 좀 두꺼워지기 때문에 네. 옷에 넣기가 상당히 불편하고요. 네. 또 무게도 좀 많이 나가고 네. 그리고 가격도 좀 비싼데 네. 이런 점들이 좀 해소될 수 있을까요? 자, 삼성의 기술력을 전 믿습니다. 삼성의 기술력을 믿습니다. 왜냐면 좋네요. 지금 계속적으로 모든 가전제품들이 마찬가지지만 계속적으로 얇게 만드는 기술은 계속적으로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나온 네. 거니까. 예, 계속적으로 지금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그 폴드는 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근데 폴드 맞나요? 이렇게 접는 게 폴드인가요? 폴드. 네. 그거 말고, 그게 플립이죠. 플립은 플립, 좀 플립. 가벼운 것 같은데, 폴드는 예전 모델을 봐서 그런지 좀 무거운 감이 좀 있었는데, 이번 거 그래도 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거 두께를 얇게 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개발 과정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 이미 폴더블폰에 대한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었고, 이제 고정 고객들이 생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네. 시리즈도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별점을 공개해야 되는데 채팅에서 기본 충실님은 별 4개 반 드립니다. 이렇게 하셨고 슈퍼보리 까꿍님께서는 별 5개 주셨어요. 자, 저희는 별을 어떻게 줬을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자, 저희의 별점 2개를 줬어요? 네.
야, 이거 뭐 거의 뭐 상패도 아니고 무슨 두 개는 좀 심하지 않아요? 네, 저는 근데 섹터 자체는 굉장히 좋게 보는데 예. 일단 다음 주에 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 그거 딱 우려가 하나가 굉장히 좀 크게 와닿았기 때문에 다음 저는 주만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두 개 드렸습니다. 두 개. 네. 아, 이게 또 솔직한 게 좋아요. 저희가 네 개만 계속 주고 그러면. 저는 한 개 주실 줄 알고 마음 편하게 두 개 한 줬는데 개까지 수고하시네요, 아니죠. 되게. 네. 아니 저는 뭐가 알겠습니다. 갈지 뭐가 안 갈지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네네. 감으로 저희가 드리. 시청자 여러분도 여기에 너무 크게 뭐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뭐가 갈지 사실 저희도 모릅니다. 황성수 매니저님은 저랑 똑같이 3개 반. 예.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뭐 다음 주에 갈지가 약간 좀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한 개 정도 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단기 뭐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3개 반 정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고 아까 질문 드린 네. 부분에서 모든 생각이 좀 녹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힌트 들어보기 전에 아까 채팅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질문을 좀 해소를 해 주시면서 힌트까지 네. 가보겠습니다. 한번 유튜브 채팅 보여주실까요? 질문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저도 이게 궁금한 거예요. 폴더블 건설 PCB를 추천하는 거 보니까 리오프닝주는 이제 끝물인 건지 아니면 기대할 섹터,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의 그런 분위기 자체가 온기 자체가 올라간다는 건지 박철수 매니저는 어떻게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요. 리오프닝 끝나진 않았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잘 가고 있고 이게 사실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보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와도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대감 계속 남아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저는 지금 저점을 어느 정도 다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조정이 굉장히 많이 나온 섹터들이 많고 저평가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담아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섹터들을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어차피 아직 변동성을 줄 만한 대외 변수가 많이 남아있죠. 뭐 금리 인상도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종목은 저는 지금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들어가기 좋은 섹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리오프닝은 너무 목숨 걸고 있는 것보다는요. 서서히 다른 섹터들도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들도 확인하시면서 좋은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장성은 그대로고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 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업종들을 좀 이제 한번 시야를 넓혀서 보실 만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주 역시나 기대감 남아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저는 폴더블 폰을 갖고 왔는데 힌트를 좀 보면요. 뭐 당연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얘기 나오겠죠? 성장 직접 수혜주죠. 가장 뭐 핵심 역시.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저평가된 종목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 잘 들어봤고요. 그래도 두 개는 좀 심하지 않아요? 예, 저만 역적인데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 너무 좋았고 자리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송유 매니저님한테 한번 가볼게요. 건설 갖고 오셨는데 건설하고 물음표를 찍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 어떤 부분에서 모멘텀이 있을지. 그때 뭐 박철수 매니저님 다음 주 안 간다 그랬으니까 건설은 왜 꼭 다음 주에 무조건 갈 것 같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굉장히 두렵습니다. 제가 이제 별점을 2개 드리고 바로 제 차례였기 때문에 일단 조금 두려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눌려온 구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맘 아프신 분들이 많은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건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건설 같은 경우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국내, 해외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될 정도로 양이 굉장히 방대한데, 이 방대한 양 지금 방송에서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와 은밀한 공간에서 제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보시면은, 자, 건설업종 지금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부진해 왔었는데, 부진한 원인 크게 3가지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선 정책 불확실성, 그 다음 두 번째,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세 번째, 해외 수주 실적 예상치 하회 이렇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작년 하반기랑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서 이 불확실성을 해소한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하고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차트에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저평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작년 하반기와는 많이 상황이 다르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폭락을 한 시점에서 특히 그 안에서 과대낙폭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대선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있는데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에 겹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국 250만 호 주택 공급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겹치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주택 공급 기조는 이어갈 수 있겠다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고, 일단은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상승 모멘텀이 있었는데 약간 이런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분들 대선 이제 한 달도 안 앞둔 시기인데 계속해서 지금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적고 계속해서 제한된 섹터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책주와 대선 테마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책 관련 섹터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주 대선 후보 2명이서 지금 이제 이런 공통된 공약을 내놨는데 정작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 이렇다 할 상승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을 좀 어느 정도 저가 매수에 유입되면서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주택 관련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주택 관련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주택 같은 내용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재건축 관련 내용인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이제 2018년에 안전진단 강화가 되면서 약간 대형 건설사들이 그동안 이제 재건축으로 쌓아왔던 실적이 많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영향을 보여왔는데 지금은 약간 다른 관점인 게 뭐냐면은 어느 정도 이런 거를 완화하면서 주택 공급에 대한 그런 경향을 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측면에 봤을 때 무조건 담아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정비사업 본격 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국내 10대 건설사 정비사업 수주 규모입니다. 자, 지금 계속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21조가 굉장히 넘는 수치인데 지금 보시면은 2018년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이 규제가 되다 보니까 정비사업 쪽으로 이제 대다수 건설사들이 뛰어드는 추세인데 계속해서 이 규모가 커지고 있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호조세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계속해서 성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관심을 못 받은 섹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건설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이제 해외 수주 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약간 건설 쪽에서 보신다고 하시면은 중소형주보다는 약간 대형주 위주로 보셔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대형 건설사들의 주요 수익률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 업체의 1월 수익률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영어로 된 애들 말고 지금 이제 한국어로 된 애들 뭐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굉장히 다양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1월 달에 선방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작년 연간 수익률을 보시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현대건설 그리고 대우건설 뭐 GS건설 다양한 국내 굴지의 기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해외나 국내나 꾸준하게 실적과 수주량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데, 자, 지금 이제 건설 섹터는 전체적으로 저평가 구간이면서 계속해서 실적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공통된 단어입니다. 턴어라운드. 일단은 첫 번째 거 보시면은 작년 대형 5개 회사 합계 분양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대 기록을 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작년에 분양 실적이 30%대 기록을 했는데, 왜 올해부터 가속화가 되냐면은, 주택 부문 매출 같은 경우는요, 주택이 착공되고 약 만 1년 후에 매출이 반영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주택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해외 사업 부문입니다. 해외 사업 같은 경우는 앞전에는 약간 외형 성장을 위해서 무분별한 수주가 확대되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약간 수익성 개성을 통해서 약간 선별적인 그런 수주를 약간 조금 원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면은 과거에 수주했던 악성장으로 어느 정도 없애고 계속해서 수익성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건설주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좀 이렇게 많이 부각이 못된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계속해서 덩달아 상승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설 섹터입니다.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약간 눌림목 구간에서 약간 바닥 부분에서 그렇게 횡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렇게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수주량이나 실적이 매우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적 장세고 실적 발표 시즌인 만큼 꼭 이제 단기적인 측면 아니더라도 한 종목 정도는 담으시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자, 다음 장면 보실 텐데,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국내에 좀 많이 포커스를 둔 종목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건설업종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수주량 증가 그리고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건설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기업인가 아니면 해외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기업인가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국내 해외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주시는 그 종목이 해외예요, 국내예요? 얘는 이제 국내에 포커스를 둔 친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먼저 건설 먼저 하셨던 황상수 매니저님이. 예, 저도 건설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생각만큼 안 갔는데 일단 건설 파트가 있고 또 건자재 파트가 있습니다. 어디가 더 탄력성 있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저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 때도 마찬가지로 대형주를 잡으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건설 쪽에서는 대형주를 지금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 있는데 일단은 건설주들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 네네. 이제 대선 전에 많이 움직이잖아요. 과거에 많은 전례들을 보면은 대선이 끝나고 한 1, 2주 안에 고점 형성하고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 과거 전례를 적용하기 좀 어렵잖아요. 시장 자체가 사실 맞아요. 변동성이 많고 너무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좀 미리 팔려고 준비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전략이 좀 있을까요, 그때? 일단은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계속해가지고 제가 아까 이제 정비사업에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정비사업 규모 같은 경우는요 일단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큽니다. 이제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게 약 459건 있고요. 약간 지금 이제 서울시만 보더라도 이 규모 자체가 정비사업 규모 자체가 319조 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시장성이 밝기 때문에 저는 약간 대선 결과는 상관없이 일단 올 한 해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우상향 세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뭐 질문은 하나인데 그 안에 내용은 두 가지예요. 모멘텀 측면에서 이제 다음 주에 가는 거 결국은 네네. 이제 시장의 관심도와 매기가 쏠려야 되는 건데 네네. 일단 첫 번째로는 건설업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심리가 조금 안 좋다. 네네. 약간 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네네. 그거에 대해서 마우스가 이제 클릭이 나가는 그게 조금 덜 하지 않나라는 게 첫 번째 있고 네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대선 관련해서 최근에 이번 대선은 이상하게 대선 관련주, 정책 관련주, 인물 관련주 이게 뭐 이전과는 다르게 좀 덜 움직여요. 네, 맞아요. 그런 거 봤을 때 네네. 건설하면은 결국은 이런 토론회 있어가지고 뭐 건설 어쩌고저쩌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뭔가 그런 느낌인데 네네. 그 약발이 이전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약간 움직이긴 하겠지만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약간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많이 눌린 구간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약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약간 저는 이제 약간 대선 테마 이렇게 정책주 위주로 강한 수급이 쏠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외인이나 기관이 봤을 때는 메리트가 있는 섹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코너가 구해줘 다음 주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오늘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는 약간 지금 시장의 거래 대금이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고 계속해서 약간 좀 과대낙폭 섹터 위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건설업을 선정을 했는데 다음 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모멘텀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에 의해서는 좋은 흐름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유 매니저님 일단은 뭐 저희가 별점 드렸으니까 한번 공개해 보도록 두 개 주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공개해 볼게요. 별점 보여주시죠. 자, 저희가 지난번에 하셨었다고 지금 4개 반 약간 편드시는 예, 뭐 그런 것들 이유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를 잠시 예. 후에 박철수 매니저님은 저랑 같이 네. 3개 반. 네. 예,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건설업종 저도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건설업종 자체가 항상 월 초반에 좀 거래량이 몰리다가 그리고 바로 밑으로 밀리는 경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거든요. 지난달도 그랬고 지지난달도 그랬고 이번 달도 2월 초에 좀 거래량이 늘더니 또 이제 다시 또 줄어들었어요. 밀려요. 그래서 거의 뭐 미미한 상태다 보니까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급하게 들어가기는 조금 걱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추세 자체가 건설업 자체가 종합 차트로 보면은 추세는 계속 하방이거든요. 지금 21선을 거의 뚫지 못하고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여서 예. 그런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걸려서 일단은 하나만 줄였습니다. 저도 거래량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요새 이제 시장은 이렇게 3가지 부류로 나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성장주, 특히나 게임 블록체인 해가지고 지금 이제 기회다, 다시 한번 간다라고 하는 그 부류가 있고, 리오프닝주 이제 간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IT 지금 이제 사야 된다,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그 마지막 부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 안에
건설이 있을까? 비비고 들어갈 자리가? 약간 예. 이런 시장의 관심도에서 좀 떨어져서 거래량도 좀 말랐다. 이래서 3개 반 정도 드렸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는요? 예, 일단 뭐 예전 대선과는 다르게 정책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줄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대선이 좀 가까울수록 오히려 좀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 뭔가 정책이 구체화될 때 모멘텀을 탈 수 있는 섹터가 바로 건설주라 생각됩니다. 원래 보니까 3월 달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에는 또 지방 선거가 있는데요. 지난해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건설주들이 상당히 탄력성이 좋았는데요. 이번에도 일단 뭐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네, 좀 더 좀 길게 봐도 좋은 섹터고 지금 현재 구간은 어떻게 보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한 4개 반 정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별점을 정리해 봤고요. 송률 매니저님 힌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은은님께서 멋진 송률 매니저님 대우건설 불러주시면 힘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했는데 일단 힌트 한번 들어보죠. 예, 제 가까운 지인분도 지금 이제 대우건설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갖고 계신데, 예. 자, 안타깝게도 일단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대우건설이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주택이 효자인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내수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택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한 종목이고요. 일단 저는 제가 아까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별점 굉장히 후하게 받은 것 같고, 그럼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정은은님 로그아웃 하셨다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뭘 감사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설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황성수 매니저님 모셔서 관련해가지고 PCB, 기판 이야기 좀 나눠보죠. 요것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반도체 기판 왜 다음 주에 가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다음 주에 갈 걸로 생각한 섹터는 바로 이제 반도체 기판인데요. 왜 갈 걸로 생각하는지 다음 페이지를 보고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큽니다. 네, 변동성이 큰 이런 시장 흐름에서는 믿을 거는 바로 실적이고요. 그래서 네,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걸로 전망됩니다. 자, 그리고 아직 그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종목들도 많은데요. 근데 2월 말까지 이제 실적을 발표할 건데 기판 관련주들이 대체로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걸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가 바로 반도체 기판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이 뭐 요동을 치더라도 결국 주가는 이런 실적에 수렴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시장이 좀 조정받을 때 좀 기회로 보고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나 5G 통신, 자율주행 같은 이런 전방 수요가 최근에 많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진입하다 보니까 이런 좀 고성능의 그리고 이 고스펙의 여러 좀 기판들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업체들은 FC, 그러니까 플리칩 방식의 이 반도체 기판을 잘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 업체들이 이 부분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 면에서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기판, 우리 업체들의 상당히 큰 모멘텀이 기대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로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제 반도체 기판이 최근에 뭐 면적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충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그 전자기기들의 특징을 보면은 크기는 점점 작아지는데 작은 크기 안에 많은 그 부품들을 또 이제 내재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미세 진행이 또 이루어지면서 아무래도 공급도 이제 부족해질 거라는 거.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수율이 낮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수율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공급은 좀 부족해지는 이런 흐름이고 최근에 기판 업체들이 좀 증설 투자와 관련된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뭐 증설이 이루어지더라도 생산으로 나타나려면은 앞으로 시간차가 한 1, 2년 걸리고요. 그래서 원래 2022년에는 반도체 기판 쪽에 상당히 좀 차별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기판과 다른 IT 부품 대비 추가적인 이익 상향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상당히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계속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 기사들을 살펴보면은 반도체 기판주는 좀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 이런 좀 언론 보도도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워낙 좀 호황이다 보니까 뭐 심택이나 뭐 대덕전자 등이 계속 좀 증설 발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삼성전기는 또 베트남 정부에서 반도체 기판 관련된 1조 투자를 승인받았다. 이렇게 뭔가 좀 대규모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뭔가 업황이 상당히 좀 좋다는 이런 언론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 보도도 참조할 때 아무래도 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기판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기판 제품별 시장 전망을 보시면은 지난 2011년부터 네, 앞으로 2025년까지 상당히 가파른 네, 시장 성장이 전망되고요. 특히 네, 지금 보시면은 네, FCPG하고 FCCSP 네,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의 요 블록이 상당히 크기가 다른 블록 대비 좀 더 차별적으로 좀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그 한국 업체들이 네, 강점을 가진 게 바로 이제 플리칩 방식의 이런 기판인데요. 최근에 네, 플리칩 방식의 기판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면서 상당히 시장도 많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제가 앞에서 계속 플리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칩과 기판의 연결 방법은 선으로 연결하는 와이어 본딩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네, 볼 형태의 범프로 연결하는 플리칩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선으로 연결하는 방식 대비 네, 이런 그 플리칩 방식이 훨씬 더 좀 효율적인데요. 일단 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이런 네, 기판하고 네, 칩의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신호 손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네, 선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네, 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그 경로가 한정돼 있고요. 근데 볼로 하면은 이 칩 밑에 이렇게 네, 공 모양으로 다다다다닥 붙여서 네,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런 그 거리도 짧기 때문에 신호 손실이 적고 그 입출력이 네,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네, 그 많은 양의 그 네, 정보를 서로 이제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뭐 네, 인공지능이나 뭐 자율주행 5G 이런 네, 고성능의 네, 고사양의 이런 칩들은 이런 플리칩 방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앞에서 봤지만 네, 플리칩 방식이 상당히 좀 차별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지금 중국 업체들은 와이어 본딩 방식밖에 못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 못하는 이 플리칩 방식으로 해서 상당히 좀 차별적인 모멘텀도 기대되고 그만큼 또 이제 시장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업체들의 상당히 큰 수혜가 기대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기판 크기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네, 예전에 그 PC 쪽에 쓰이는 이 기판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인공지능이나 뭐 자율주행 차에 들어가는 기판은 상당히 크기가 큰데요. 그래서 하나의 칩에, 하나의 기판에 여러 가지 칩을 이렇게 좀 장착하다 보니까 그만큼 기판 크기도 좀 커지고 있고, 그래서 특히 뭐 인공지능이나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많은 데이터가 서로 이제 전송이 되고 인풋과 아웃풋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칩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 그만큼 단가도 올라가게 되고요. 칩의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수율이 좀 낮아지게 되고 그만큼 공급이 좀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수급이 상당히 좀 타이트해질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네, 기판 업체들은 최근에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요. 근데 공급은 좀 한정적이고 타이트한 수급으로 해서 그만큼 영업이익률도 계속 성장해 나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 네, 2020년부터 네, 앞으로 2023년까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의 시가총액도 상당히 가파르게 네, 성장해 나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기판 관련주들은 뭐 반도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네, 그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더 이제 차별적인 성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네, 그 점을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여러분들 뭐 기판 업체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상당히 좀 궁금하실 건데요. 제가 여기 네, 정리를 했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붙일 겁니다. 그래서 노란톡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네, 알려드릴 거고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채팅방에 한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기판 관련 좀 살봤고요. 네,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아니, 그거를 꼭 그 무료 톡방에 들어오게 그렇게 글씨를 키워서 가져오시면 안 돼요? 아, 근데 이거 진영 관계상 예. 예, 저 톡방에 들어오셔야지 제가 확대해드릴 수 꼭 있습니다. 들어가야 되나 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뭐 질문 한번 드려보죠. 원래 또 IT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네, 저도 근데 PCB 좋게 봐요. 네, 너무 좋죠. 작년에 제가 노래를 거의 불렀기 때문에. 어. 왜냐면 DDR5 얘기하면서 기판 관련된 종목만 계속 말씀드렸었고, 작년 말에도 대덕전자를 추천드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게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최근 주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타산업 대비해서 이 섹터가. 근데 그만큼 주가가 또 많이 올라온 것들도 있고, 실적 발표를 하면 분명히 좋게 나오겠지만, 최근에 보면은 그걸로 미리 올랐던 종목들은 땡겼었기 때문에. 네, 재료 소멸로 또 빠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판 관련된 종목들을 물론 가져오셨겠지만 뭐 다른 여러 개를 선별을 할 때 그때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지, 뭐 급등 종목을 뺀다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노하우가? 네, 보니까 뭐 기판 관련주 오늘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그동안 또 연초부터 이제 시장이 조정받다 보니까 같이 조정받았다가 최근에 반등하는 속도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네, 그
기술적인 그 위치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야 되는데 기판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밸류를 한번 따져보니까 예. 네, 뭐 밸류가 좀 싼 종목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좀 저평가된 종목을 좀 공략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올해는 물론이고 또 앞으로 이제 수급이 한 5년 정도 좀 타이트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로도 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그 중에서 이런 뭐 밸류나 뭐 실적 성장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재료를 좀 참작해서 한번 네,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유 매니저님은요? 질문. 저도 이제 반도체 섹터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앞전에 가전 종목이 SK 하이닉스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나쁜 건 아닌데 굉장히 느리게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 코너의 취지에 맞춰서 저는 약간 다음 주에 올라갈 모멘텀이 제한적이지 않나 해가지고 좀 짜게 드렸는데 제가 궁금한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 주도 섹터로도 점쳐지고 있는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중장기적 관점으로 먼저 봐야 될까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반도체는 제가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적이 나오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섹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반도체인데요. 일단 지금 뭐 연초 이후에 일단 반도체 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성장 섹터로 속하다 보니까 긴축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약간 좀 못 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 가격도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고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인데 지금 이제 사이클의 초입 구간에 다시 한 번 더 네, 레벨업 시도가 나올 걸로 보이시고요. 네, 그런 점 감안할 때 뭐 반도체 뭐 지금은 상당히 좀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답을 못 들었죠? 단기인지 그러니까 중장기인지. 중기죠. 실적 단기라고 말씀 안 하셨으면 중기입니다. 네. 네, 뭐 단기도 괜찮지만 뭐 중장기로 단기로는 상당히 좋은 기회로 보여집니다. 네. 단기로 좋은 기회로 보여준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별점 빨리 보죠. 저희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서 별점 한번 보여주시죠. 자, 두 분 질문 열심히 해주셨는데 어떤 별점을 주셨을까? 자, 이거 뭐 물어볼 건 엄청 물어보고 3개 주시면 어떻게 또 저만 역적인 것 같은데 3개, 4개, 4개. 왜 4개 주셨어요? 일단 짧게. 5개 줘도 좋은 종목이지만 일단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좀 맞아요. 조심을 하자라는 맞아요. 의미에서 하나를 좀 그냥 뺐습니다. 저랑 원래 똑같아요. 마음은 네. 5개입니다. 저랑 똑같아요. 네. 왜 3개 주셨어요? 뭐 하나만 글로벌 더. 경기 회복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방산업 중시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인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다음 주에 가기에는 좀 약간 모멘텀이 제한적이지 않나 그것 때문에 2개 빼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탑픽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 힌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힌트는 원래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좀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공개드릴 건데요. 알겠습니다. 실적 좋고 싸다. 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 황성수 매니저님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건설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고, 또 반도체 기판, 그리고 폴더블폰. 이렇게 3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바로 한번 종목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내용 좋은 건 다 아니까 왜 요 종목들, 왜 요 섹터들이 다음 주에 갈 것 같은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박철수 매니저님부터 종목 한번 공개 가볼까요? 짧게 하겠습니다. 네, 내용은. KH바텍입니다. 네, 작년에 이제 급등 전에 여러분들께 굉장히 여러 번 소개해드린 종목인데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주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거의 뭐 연 저점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성장성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적으로 담아가기가 굉장히 유리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자, 일단 역시나 핵심 부품이죠. 폴더블폰의 힌지 쪽에서의 매출 성장이 굉장히 독보적입니다. 지금 2021년도 기준 매출 비중을 보면요, 힌지가 60%를 넘어서면서 거의 뭐 주력 사업이 돼버렸죠. 그래서 굉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사업부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폴더블폰 시장 성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힌지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아예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독과점적인 구조와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대표 기업, 힌지 대표 관련된 종목으로 KH바텍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브라켓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 브라켓 매출이 사실 좀 부진했었어요. 그런데 중소형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중저가의 이제 스마트폰이 계속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 내장 브라켓의 매출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가의 어떤 하락 요인일 수 있었던 이 브라켓 매출도 정상화가 되면서 실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역시 실적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285억 나오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죠. 올해도 성장 가능성 높으니까요. 일단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다. 이게 가장 메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21,700원부터 21,200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KH바텍 들어봤습니다. 자, 송유 매니저로 가보겠습니다. 대우건설은 아니라고 했고 네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 한 1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우건설도 좋은 종목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GS건설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GS건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일단 좀 짧게 설명드리자면요. 주택 부문 성장세가 매우 돋보이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올해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연달아 수주 소식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일단 올해 수주량이 일단 7조 원 가량 지금 이제 점쳐지고 있는 종목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조 정도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치만 놓고 보면 우리가 자세히 몰라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무려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매출을 기록했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건설 부문 쪽에 있어서도 특히나 이제 주택 부문의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GS건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 자, 두 번째로는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런 탄탄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해외 신사업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GS건설이 지금 자회사를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 갖고 있지만은 약간 기술력이 있는 회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편입을 해가지고 같이 한번 시너지 효과를 내자 이런 이제 취지에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 중이고 굉장히 다양한 계열사가 있는데요. 이제 GS건설은 건설 부문 쪽만이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멘텀은 더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세 번째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데 건설주 자체가 지금 이제 시장에 주목을 못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저평가이기 때문에 주목하시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 39,900원인데요. 매수가 밴드는 39,900원부터 39,200원 제시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는 4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지금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GS건설 말씀해 주셨고요. 황성수 매니저님 1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제시한 종목은 바로 코리아 서킷인데요. 코리아 서킷. 네, 일단 뭐 반도체 전방 산업이 계속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출하량이 계속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투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그 HDI 주기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경쟁 업체들이 사업을 철수했는데요. 지금 살아남은 업체가 바로 코리아 서킷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좀 반사적인 이익도 기대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 자회사인 그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그 폴더블 폰하고 올해 나온 그 갤럭시 S22에 그 디지타이저, 그러니까 이게 펜 기능을 한 디지타이저를 독점 공급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로 해서 지난해 이제 흑자 전환하고 올해도 실적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1,2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60% 정도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총은 7천억 원인데 올해 예상 순이익이 한 900억 원이기 때문에 PER은 7.8배 수준으로 상당히 좀 저평가된 종목이고요. 최근 주가는 연초에 신고가 경신 이후에 60일선까지 조정받고 오늘 좀 의미 있게 반등했습니다. 연매출 외국인 투시인 연기금 등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예. 여전히 저평가된 종목인데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31,300원, 손절가 26,900원을 제시드리겠습니다. 예,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매수가, 아래 밴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세 분의 종목입니다. 코리아 서킷, KH바텍, 그리고 GS건설. 다음 주에 진짜 우리의 계좌를 조금이나마 좀 구해줄 수 있을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세 분 샵 2034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세 분 여기서 시간이 정말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또 주실 수 있는 정보 황성수 매니저님 샵 2034로 뭐라고 보내나요? 예, 황 반장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오늘 방송에서 진행한 PPT 자료를 올려드리겠고요. 그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들 올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유 매니저님은요? 일단 저번 주에 좋은 성적 거뒀는데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시간적 제약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못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2034 송반장 주시면은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철수 매니저님은 네, 작년부터 장 마감까지 여러분들께 다양한 주식 정보와 그리고 대응 전략들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오픈챗 해방을 통해서 콜마 B&H를 드렸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또 달성을 했었는데 이런 다양한 종목들까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샵 2034번으로 박반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코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샵 2034 들어가셔서 많은 정보 무료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줘 다음 주를 마무리하고 저희는 전지적 참견 투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장에서 오늘 같은 또 장에서 전략 후강 두 명의 주린이는 어떻게 수익을 냈을지 과연 목표 수익률 30%를 달성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요. 오늘 또 어마어마한 고수가 나오셔서 참견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가 됩니다. 전지적 참견 투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